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꿈은 50대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 안에 신발을 신고 서 있다. 창호지 문이 보인다. 주변은 어둡지만 창호지로 들어오는 빛이 있어 방 안이 어렴풋이 보인다. 오래된 집인 것 같다. 안 쓴 지도 오래되었는지 쓰레기와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 나는 이곳을 보육원이라고 생각한다. 보육원 교사로 생각되는 40대 여성이 화분을 들고 들어와 방구석 모서리 탁자 위에 놓고 나간다. 나는 탁자를 내려다본다. 탁자 주변에 종이 쓰레기가 많다. 쓰레기를 줍는다. 탁자 뒤에 공책이 보인다. 오래된 것이 누렇게 변해 있고 새 권이 같이 붙어 있다. 들추어 보니 누군가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수학인지 국어인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은 오래된 폐가나 흉가를 연상시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는 뜻이죠. 다만 이제는 새로운 용도로 쓰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오래 방치되어 왔다면 현재 이 방의 상태와 과거의 흔적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이유가 드러날 것입니다. 방 안의 종이 쓰레기와 먼지는 이 방이 과거에 속한 방임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간을 어쩌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방치한 것입니다. 꿈에 여러 번 등장한 단어 쓰레기, 현재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그 방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 버린 과거, 현재로선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방으로 돌아온 것은 과거를 정리하여 흘러갈 것들은 흘러가게 두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이 공간은 수학과 국어를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이 방은 수학과 국어 과목을 가치롭게 여기며 그 공부에 충실하도록 강제하는 공간 같습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수학과 국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학과 국어 공부에 매달립니다. 수학과 국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 학교는 나를 우등생이라는 자리에 배정해 주는 것이죠. 학교에서 우등생이나 모범생으로 분류될 때 학교에서의 생활은 여러모로 편안하고 내게 이롭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탁자 뒤에서 발견된 세 권의 공책과 그 내용으로 짐작컨대 대단히 성실한 학생으로 살아왔으나 그 때문에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음을 의미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우등생이나 모범생으로 평가받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수학과 국어 공부에 매진해 왔을 거예요. 교실 내 최고의 권위자인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음은 물론 수업 내용은 하나도 놓칠 수 없었기에 열심히 받아 적었고 반복적으로 암기했겠죠. 중요한 내용 하나라도 더 숙지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학교에서 수학과 국어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상징적 차원에서 풀자면 사회적 적응에서 우등생이나 모범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배우고 익혀야 하는 핵심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내 가치관과 신념 전체를 빼곡하게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숙지하기 위해 내가 들인 정성과 노력을 세 권의 공책이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방구석 한쪽 탁자 뒤에 놓여 있을 뿐이죠. 그 주변으로 다른 종이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는 나의 오해와 왜곡적 인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같기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더 이상 공책에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공책은 탁자에서도 떨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정리할 때 최근 몇 달간 혹은 몇 년간 사용한 기억이 없다면 이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정리 전문가들이 하는 조언도 대부분 그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권의 공책인데 숫자 3은 한 차원 완성이고 안정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내가 그간에 해왔던 방식은 그로써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학창시절은 오래전에 지나갔어요. 내 삶을 지배해온 수학과 국어 공부, 그 내용들은 완전히 숙지된 상태로 내 삶에 녹아들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의 유익함은 100번 이야기해도 충분치 않을 만큼 내게 요긴했을 겁니다. 나의 사회적 적응에 크나큰 공헌을 했음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세 권의 공책은 쓰레기나 먼지에 속하게 되었고 과감하게 정리되거나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의 한 과정이 얼추 끝이 난 상황에서도 끝끝내 미련을 떨치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를 시작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 지점에서 선생님이 첨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요새 저를 보면 순간순간 이해타산 계산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느끼거든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내가 주고받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내 마음이 편하고 혹시나 내가 손해를 볼까 전전긍긍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수학은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에서의 국어는 저 사람의 말에 의도가 뭘까? 그러니까 이 공간이 보육원이잖아요. 제가 요새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어느 영상에서 어떤 다른 아이들이 충분히 마땅히 아이라면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건드려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저도 뭐 부모가 있고 뭐 이랬지만,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내 아이한테 쏟는 관심과 사랑만큼 나는 정말 충분히 받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나의 어린 시절은 좀 보육원 같았을 것 같고 그 보육원이란 곳은 물론 사랑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제한된 그리고 생존이 더 우선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존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겁먹은 어떤 그런 심정으로 막 생존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 국어를 아마 다른 식으로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계산과 의도 파악 이런 걸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내 몸에 배어 있어서 지금도 아주 빠르게 진짜 스며들어 있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지켜온 어떤 생존의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딱 그 마지노선, 난 여기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어. 라는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수학과 국어를 충분히 활용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가능성이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 뭐에 정말 좋아하고, 뭐에 웃고, 뭐에 반응하고, 이런 거에 쏟을 관심이 그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이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수학 노트, 국어 노트로 공부하는 것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겠죠. 네. 상징적 차원에서 보육원을 풀어내자면 보육원은 결핍의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버려진 폐가를 연상시키는 방 안에 서 있지만 보육원임을 알고 있어요. 결핍의 공간에 대한 남다른 이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심리적 차원에서 보육원과 나 사이에는 관계가 발생한 것입니다. 꿈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 그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심리적 차원의 경험을 논하자면 나는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이죠.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곳으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어딘가에 발이 묶여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문제나 이슈의 첫 시작 시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게는 그곳이 보육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육원은 내가 자란 곳이자 애증이 교차하는 곳이겠죠. 진저리 치며 떠나왔지만 보육원에서 했던 경험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내 생존 방법은 수학과 국어 공부에 매달리는 것이었죠.
다른 이들에 비해 결핍은 확연하다고 생각했고 여러 조건들도 대단히 열악한 상태임을 깨달았던 한 영민한 아이는 수학과 국어 공부에 매달렸던 거죠. 그리함으로써 불리한 태생적 조건을 극복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보육원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돌봄과 사회화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원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좌절을 맛보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은 따뜻한 돌봄과 관심에 목말라 있을 터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과 관심을 갈구할 것입니다. 화분 속 식물의 생존은 전적으로 관리자 또는 양육자에 달려 있습니다. 화분 하나가 방구석에 놓인 탁자 위로 갔습니다. 거기에 놓인 채 조용하게 그 공간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전체 분위기에 일조하게 됩니다. 보통은 공간에 생기를 더해주거나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받죠. 보육원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바도 그 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역할은 화분 속 식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방이라는 큰 환경 안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공간은 화분 속입니다. 그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먼저 요구하기는 대단히 힘든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죠. 다만 관심에서 지나치게 멀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나치게 멀어지게 되면 방구석에서 조용히 시들어 가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화분 속 식물은 성가시게 굴지 않을 뿐더러 일체의 말썽이나 반항이 없죠. 그저 관심이 좀 더 자주 오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화분 하나를 챙겨 방구석으로 가서 탁자 위에 놓는 보육원 교사. 이로써 그녀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가운데 지도 편달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그저 무탈하게 흘러가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빛과 양분을 제공해야 하는 마지노선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뿐이죠. 화분 속 식물이 시적절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처럼 동일한 기대감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친 무관심이나 무신경만 아니면 올바르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지나친 무관심과 무신경 때문에 아이들은 방구석으로 몰리고 그렇게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는 아이가 있을까 두려운 것이죠.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 그 고민을 놓치지 않는 보육원 교사라면 아이들의 욕구와 바램 그리고 자신의 한계 사이에서 역할 수행에 대해 번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번민 가운데 최선의 답을 찾아내야 하니까요. 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화분을 놓아주는 보육원 교사. 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전해오는 마음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화분 속 식물이 보여주는 미세하고 섬세한 변화에 대해 수시로 알아봐주고 애정어리게 소통하는 만큼 그 식물이 더 잘 성장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상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안다고. 그러하니 당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에 대해 당신은 나보다는 한 발짝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보육원 아이와 어떤 식으로든 인연이 되었을 때 안쓰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겁이 나고 두려운 것도 사실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이질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 꿈의 방점을 거기에 두면 어떨까 싶어요. 꿈에서 어린이의 등장은 삶에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의 대두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육원은 내 아이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공간이죠. 따라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품고 내 삶으로 찾아온 무언가에 대해 내가 느끼는 이질감을 은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대두된 가능성과 친숙해지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잖이 클 것 같다면 망설여지고 겁도 나고 그래서 내치거나 거부하고 싶겠죠.
그러나 진정한 관계 맺기는 사실 무수한 시행착오와 좌절의 연속이죠. 그것이 나와 그림하고의 관계이든 나와 글과의 관계에서든 마찬가지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이의 경우 실패를 염두할 수가 없잖아요. 이는 내게 찾아온 무언가에 대해 나 역시 실패를 염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만을 전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할 때 아이가 성장하니까요. 저는 이제 화분이라고 하는 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로는 저는 화분을 가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관찰을 하고 마음을 쏟고 뭘 필요한 거를 해주고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어렵고 그런 식으로 제 에너지가 이렇게 잘 써지지 않기 때문에 화분을 잘 못 가꾸는데, 그래서 이 방에 화분이 있다고 할 때 한편으로는 내가 나의 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봐주고 어떤 작은 노력이라도 하고 가꾸고 이러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사람들한테 아이를 키우고 동물을 키우고 뭐 식물을 키우는 게 그게 큰 의미인 게, 사실 나에 대한 거는 뭔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어른이 돼버린 상황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는 진짜 한 입 떠먹여주면 그 다음날 커 있고 막 이런 게 굉장한 자극인 거예요. 그야말로 되게 상징적인 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화분이 한편으로는 나한테 어떤 그런 제안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하나 되게 들으면서 공감됐던 게, 내가 정말 화분 속 식물처럼 살아왔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저한테는 공감 지점이에요. 정말 그 정도의 관심을 너무 필요로 했고, 근데 그게 내 생존에 너무 중요하고, 내가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는데 나의 생존을 결정짓는 어떤 요소는 항상 밖에 있고, 내 세상은 항상 그 동그란 거 화분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거기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내가 내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 그렇다는 게. 근데 그래서 한편 지금 제 태도는 내 가능성을 화분 속 식물로 키우는 거에 되게 익숙한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 왜냐하면 너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무엇인가 라면 내가 겁이 나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사실 되게 고민하게 돼요. 또 막상 그냥 화분만이 오로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좀 쓸쓸하고 아쉬운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나는 너무 화분에 익숙한 사람인 건 알겠고, 거기에서 제 이제 고민의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화분이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안락하면서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가능성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쉽고 좀 쓸쓸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을 찾아오겠습니다.